본 방송은 이태원 할로윈 참사 이전에 녹음된 방송임을 알려드리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유주입니다. 도희입니다. 은하입니다. 언니들 여기 어디예요? 한결같다. 좋은 가을날 저희가 밖에 나와 있죠. 네, 저희 지금 늘 녹음하던 장소가 아니라 밖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여기가 어디죠, 오늘? 강원도 원주 우리 소고기 먹었어. 횡성 한우. 네, 저희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야유회를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가을이에요. 가을 단풍. 가을을 맞아서 가을을 즐기고 싶어가지고 지금 강원도 원주까지 원정을 와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오늘 관광은 아직 많이 못했는데 취했어요. 술은 마셨나요? 언니들 원주 여행 와본 적 있어요? 저는 이렇게는 안 와본 것 같아요. 저도 진화는 가봤지. 나도. 여기 원주를 목적지로 여행을 왔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그냥 예전에 오빠가 계절 학기를 캠퍼스에서 듣겠다 그래가지고 스키 캠퍼스? 스키 캠퍼스가 스키 뭐예요? 교양을 계절 학기로 듣는다고 음.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오빠 따라서 왔었던 스키장으로. 적. 그냥 교양 여기에 이제 스키장이 많다 보니까 이쪽 캠퍼스에서 스키 교양 수업을 개설을 한다 그래서 이걸 신청해서 왔었던 네, 학교나 스키 계절 학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원장님 죄송한데 립밤 바른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침 묻은 거 같냐? 제가 이렇게 부비부비했어요. 되게 많이 번졌네. 네. 립밤 이렇게 발랐어요. 이렇게 많이 발랐어. 감독이 술 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와인을 지금 많이 마셔가지고 힘내세요. 울고 싶다. 눈물이 나네요. 너무 좋아서 네. 정신 차리시고. 아 너무 웃긴다. 네, 그래서 원주에서 녹음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한 달 만에 만난 거라서 맞아요. 각자 근황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렇다. 근황은 딱히 없고 저는 여전히 3시간 왕복으로 출퇴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왕복을 하면서 근황 교정한 거. 맞아요. 제가 교정을 했어요. 아니 뭐 교정 바람이 불었어. 그러니까. 교정 붐이에요? 얼마나 더 미용 바람. 예뻐지려는 거야? 얼마나 더 예뻐질 거야? 아 근데 여러분 교정을 할 거면 진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체 교정을 했는데 이게 제가 먹는 양이 많진 않아도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은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씹는 즐거움이 사라지니까 약간 신경이 예민해지긴 하더라고요. 오늘 종일 너무 불쌍했어. 아니 되게 짠했어. 아까 보니까 막 약간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느낌으로 온 입을 움직이면서 제가 열심히 그래도 먹고 그러니까. 살겠다고. 어떡해. 그러나 한편으로는 옆에서 보면 또 웃는 게 너무 귀엽다. 귀여워. 그냥 소녀의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교정을 해서 내년에는 더 아름다운 이뻐진. 치아를 가지고 그러려고 꼬셔보겠다. 했는데 회사 사람들 생각 안 하네요. 그러겠다. 일에 집중이 안 된다. 건치 미소를 내가 너무너무 내년에. 기대된다. 진짜. 교정기 딱 뗐을 때의 이미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예쁘지 뭐. 도인 너무 좋아. 사랑 고백하는 거야? 저는 제가 맡은 회사 일이 좀 계속 이번 달, 다음 달 바쁜 시즌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주 바쁘게 지나고 있고요. 근데 가을을 제가 참 좋아하는 계절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단풍을 못 보고 지나가나 회사 주변에 있는 이 가로수만 보고 지나가야 되나 조금 서운해지고 있었는데 언니들 덕분에 원주에 오게 돼서 지금 너무 신난 상태고요. 너무 좋죠. 가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갑자기 또 날이 우리 녹음하는 맞아요. 주간에는 맞아요. 따뜻해져가지고 네, 조금 좋아졌죠. 맞아요. 네, 맞아, 이 맞아. 상태로 좀 천천히 온도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는 좀 단풍놀이를 가볼까 계속 계획을 했었는데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에는 그날 이제 미리 차에 기름을 채워 놓으려고
주유를 하러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그게 이제 파토가 나고 그리고 제가 또 가려고 계획을 했을 때 여러분 독감 주사 맞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독감 주사를 제가 이번에는 좀 맞는 게 좋다고 해서 맞았는데 저 한 이틀 알았거든요. 요새 거의 그러더라고요. 독감 주사 맞고 아프시더라고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어. 그냥 또 집에 있고 오늘 아주 고삐 풀린 듯이 놀고 있죠. 부장님은 어떠세요? 저요?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덴마크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단을 하신다고. 제가 덴마크 다이어트를 근데 꼬치꼬치 물어본 결과 여러분 덴마크 다이어트는 아닌 걸로 판명이 됐어요. 평소에 식단보다 풀을 조금 더 그냥 먹는다. 풀을 영 안 먹다가 조금 먹는다. 맞아요. 사실 풀을 먹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라면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일주일에 막 2-3번씩 라면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2번은 끓인 라면을 먹고 1번은 생라면을 먹거든요. 생라면은 언제 먹냐면 금요일 저녁에 이제 환승연애 티빙에 환승연애가 올라와요. 저녁 시간에 그거를 이제 딱 플레이를 하면서 생라면을 꼭 깨서 먹는데 어느 날 밤에 딱 누워서 자는데 아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아니 너무 라면 좋아하니까 이게 뭔가 딱 그 맵고 짠 걸 먹고 나면 그 뒤에 이렇게 이 허리 쪽이 좀 더부룩하고. 나 감독님 오래 보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아시겠지만 제 눈 밑에 이게 다크서클이 이게 또 이렇게 찐해져? 신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음. 제 신장이 좀 약해서 다크서클이 좀 진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정말 풀을 많이 먹을 때가 왔다. 그래서 덴마크 다이어트 식단을 빌어가지고 샐러드를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는. 라면 줄이셨나요? 네. 아 잘했다. 네. 그리고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라면을 먹는 것으로. 일주일에 한 병만? 아까 컵라면 사던데? 그게 이제 처음 먹는 라면 이번 주에. 박수를.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덴마크 다이어트 식단과 함께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거의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고 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네. 근데 나는 완전 딴 얘기인데 여러분 그 영지가 하는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아시죠? 유튜브? 네, 알아요. 나 지금 감독님 마주 보는데 왜 이렇게 차쥐뿔 같은 느낌이 많이 나? 몇 시중이니까. 도짜리 술을 몇 잔 먹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야. 아, 제가 지금 기분 너무 좋아요. 알겠다. 보이는 팟캐스트를 해야 되는데 네, 기분이 안 아쉽네요. 나중에 언니들하고 같이 진짜 유튜브도 같이 해야 되는데 감독이 너무 귀엽다. 발음 약간 지금 꼬였어 나 계속 지금. 웃음이 나. 내가 언니들 얼굴 노출하기 싫으면은 뭐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아이템. 나 감독님 저거. 이거 감독님 거 왕창 편집하면 나한테 혼나. 그대로 다 내보내세요. 내 맘이지. 진짜. 이건 봐야 돼. 감독님 봐야 돼. 눈꺼풀이 어. 뽕뽕. 우와. 말도 약간 느려지고 맞아. 발음이 지금 꼬였어. 차집불 중간 정도 단계야 제가 지금. 맞아, 맞아. 주량이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아니 오늘 피곤했어. 운전을 많이 피곤해서. 해서. 아니야, 맞아. 괜찮아요. 맞아. 컨디션 우리 역대급 괜찮고요. 지금 오프닝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희 팟캐 청취자분들의 댓글도 맞아요.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아,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해드렸는데 돌비우님, 저희 정기 후원자, 저희 채널의 감사합니다. 유일한 정기 후원자 돌비우님, 빛깔 돌비유. 소희. 돌비우님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손이 온다, 곡성 느낌 무섭습니다. 이거 저희가 지난달에 손더 게스트 드라마 그쵸. 보셨나요, 돌비우님? 보셨을까? 송국에서는 근데 한번 보면 빠질 수 없어. 맞아. 빠질 쭉 수밖에 봐야 없어. 돼. 제가 정말 사랑했던 김재욱. 사랑했던인가요? 네, 사랑하고 있는은 아니고.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돌비우님 진짜 댓글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정기 후원 제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영화하는 미니님이 해외에서 저희 거를 듣고 이제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마 메스를 듣고 이제 남겨주신 것 같은데, 메스는 저도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보고 묵직한 감명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극장에서 나오자마자 조장님에게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랑 묶어서 모임하면 좋겠다 말한다는 게 술 먹고 그대로 까먹었어요. 크크. 미니님. 혹시 영화를 보고 가해자 부모의 입장이 궁금하신 언니들은 이 책을 읽어보세요. 콜럼바인 가해자 2명 중 1명의 엄마가 쓴 책입니다.
다만 읽는 내내 가슴이 많이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들이 팟캐에서 말했듯이 아이의 마음은 부모도 모르거든요. 여튼 제 뇌 속에서 알코올이 적셔져 가라앉아 있던 영화를 꺼내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들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와, 이 영화가 진짜 좋았나 봐요. 어. 미니님도. 다행이다. 선정 정말 잘해주셨네요. 저희도 좋았어요. 그쵸.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리밍찌님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정성스럽고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테드창을 다뤄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네요. 이런 천재적 접근과 창작이 가능하다니. 안일하게 살아온 제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었죠. 외계어의 체계까지 직접 고안해서 인간의 사고가 전환되는 과정까지 보여주다니. 작가의 천재성에 머리를 맞은 느낌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외국어를 공부하며 좀 더 멋진 나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간혹 있었는데 그때는 그저 제가 사대주의자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며 제 시야와 세상이 넓어지고 그래서 더 많은 걸 포용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변화한 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세상도 그렇게 넓혀주고자 외국어 공부 엄청 열심히 시키고 있지만 아직은 엄마의 욕심이네요. 컨택트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책이랑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니 제가 놓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 다시 다운받아 봐야겠습니다. 지옥은 신의 부제편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인물 및 배경 설정부터 주제로의 접근 방식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예술 아닙니까? 이 책을 덮으며 느꼈던 나는 아직 멀었다에 깊은 한숨이 떠오르는 밤이네요. 너무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어요. 와, 이 네. 정성스러운 댓글 네, 진짜 이름지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느껴지는. 네. 진짜 감사하고 테드창 소설을 제가 컨택트 녹음할 때 도희님이랑 같이 녹음을 할 때 그때 완독을 못했었거든요. 그때는 완독을 못했는데 이거 녹음을 하기 위해서 완독을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책이. 그때는 되게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독서 근력이 생겼나 봐. 그래서 그런지 이번 읽을 때는 훨씬 좋았어요. 훨씬 좋고. 제가 좋다 했죠. 그러니까. 근데 도희님도 그때 엄청나게 추천을 강추했던 책인데 뒤늦게라도 어쨌든 이 책을 완독하고 좋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방송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미윤선 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윤미님. 한때 미셸 공들이 신드롬을 일으킨 이터널 선샤인. 너무 반가워요. 저도 개봉했을 땐 고등학생이었고 사랑이라는 걸 안 해봐서 그런지 공감이 0이었는데 20대 첫 연애가 끝난 뒤 우연히 봤다가 정말 엉엉 울었던 기억이에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한 영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겠죠? 볼 때마다 너무 울어서 일부러 안 보는 영화인데 저 이제 좀 어른되었으니 오랜만에 꺼내봐야겠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윤미님. 맞아. 진짜. 저는 20대 때 처음 봤는데 그때 별 감흥이 없었거든요. 대학생 때 처음 봤을 땐 별 감흥이 없었는데 오히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우연히 다시 보게 됐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참 신기해요. 그쵸. 나도 20대 때 봤을 때는 20대 때 봤을 때는 그냥 이러고 넘어갔었는데 전 올해 다시 봤었거든요. 올해 초에 겨울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이걸 볼까 이래서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겨울에 한밤에 거의 새벽에 혼자 그 이터널 선샤인을 보는데 되게 많은 생각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되게 좀 촉촉해지는 느낌? 그쵸. 되게 좋았어. 극장에 남자친구가 보러 가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전 남친 생각이 나서. 내가 그 사람이랑 봤어야 했는데 그래. 이걸 봤으면 안 헤어졌을 텐데 이러면서. X를 떠올리면서 봤던 네, 영화구나. 네. 아, 이렇게 귀한 댓글 남겨주신 언니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남겨주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계속 와서 글 남겨주시면은 저희는 이거 저희 솔직히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주는 댓글을 보면서 힘을 내면서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주 와서 힘내세요. 진짜 죄송해요. 오늘 감독님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유주님이 선정한 책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영화 이렇게 연달아서 저희가 이야기 나눌 텐데 오늘 유주님이 선정한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선정한 책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올리버 섹스의 가 지은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책을 제가 처음 접했던 게 2019년 겨울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TVN에서 하는 무슨 책을 읽는 약간 이런 프로그램에서 엄청 약간 필독서처럼 책을 읽어드립니다. 약간 그런 느낌의 그 지금은 방송에서 볼 수 없지만 설민석 씨가 했던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 책을 다루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약간 베스트셀러처럼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니고 그냥 이 제목 자체가 계속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으니까 되게 흥미를 느꼈어요. 왜냐면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되게 약간 소설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 소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소설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문을 했는데 이게 의학서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 의학서적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물론 의학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소설 형식을 띠고 있어서 소설 형식이라기보다는 개개인의 뭔가 에피소드 이런 형식을 띠고 있어서 너무 술술 잘 읽었고 읽고 나서도 약간 겨울에 읽어서 더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약간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는 그런 세상, 이 의사가 보는 세상이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거를 언젠가 한번 언니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책이랑 어울리는 영화를 찾지를 못했어요. 아, 책을 먼저 고르셨구나. 네, 네.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그래도 딱 어울리는 영화를 발견을 하면서 이 책을 같이 얘기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의 줄거리 소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음이 안 돼가지고 미칠 것 같아. 진짜 유주님. 죄송해요. 오늘 감독님의 웃음소리 제가 사죄드립니다. 사죄드리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앉아가지고 싸우는 건가?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그치? 아니, 하지 않았는데. 유주님 표정 네, 규정기가 너무 이겨. 웃겨. 무전기도 아, 이기고 입 풀고 있잖아 지금. 은하님 힘이 없고 감독님 맛이 갔어. 나 이길 수 있어요. 나 이길 수 있어. 네, 네. 그래서 책 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준비한 그 발제 순서대로 쭉쭉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책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이 책은 아까 얘기했듯이 올리버 섹스라는 신경의학 의사에 의해서 쓰여진 임상 보고서이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올리버 섹스라는 의사 자체가 스스로가 이제 의사이자 약간 자연학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단순히 그런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병을 넘어서 그 병과 씨름을 하는 살아가는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환자 개개인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런 삶의 이야기를 또 담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총 4개의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각 챕터마다 다양한 에피소드,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부에서는 상실이라는 거를 담았는데 상실에서는 질병이나 부상 혹은 발달 장애로 인해서 환자들이 특정 신경 혹은 정신 기능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일부와 반대로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상실이 아닌 과잉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3부에서는 이행이라고 해서 개개인의 감정, 사고방식이나 기질적인 원인으로 꿈속을 걷는 듯한 회상 혹은 환영을 경험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4부에서는 단순함의 세계라고 해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그 구체성에 기인한 그들만의 신비로운 세계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이 이야기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너무 따뜻한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저의 이런 감상을 뭔가 제 생각으로 글을 쓰는 거가 조금 쉽지 않아서 교보문고의 한 서평을 잠시 읽어드리자면 이 책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이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며 때로 그 두려움은 폭력과 혐오로 분출된다. 특히나 자기 자신의 온전한 삶을 살기에도 벅찬 현대인에게 자신과 행동을 달리하는 사람, 비정상적인 태도로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우리에게 따뜻한 지성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한다. 라는 서평이 있는데 이게 제가 책을 읽었을 때 딱 저의 마음에 들어왔던 그런 감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전체적으로 너무 따뜻하고 재밌게 봤는데 언니들은 혹시 책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정말 유수님다운 책 선정이었다. 동의합니다.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이건 정말 유수님이 되게 좋아하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예전에 유수님이 저한테 추천해줬던 책 중에 콰이어트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느낌이랑 좀 비슷하게 받았던 것 같아. 맞아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병에 대한 얘기잖아요. 좌뇌 우뇌 얘기하면서 우뇌에서 발생하는 그런 병? 흔치 않은 병이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지나칠 수 있거나 혹은 나도 어느 순간에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살면서 만나봤던 사람들 중에서 혹시 이 친구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 혹은 제가 어느 순간에 경험했던 어떤 그런 순간들이 혹시 이런 장애가 잠깐 나에게도 생겼다가 사라졌던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책을 보면서. 그래서 약간 제 머릿속에서 전에 가지고 있던 그냥 되게 낯설다, 불편하다, 어렵다라고 느껴졌던 것들이 이게 일종의 장애였을 수도 있겠다. 좀 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계기? 그런 계기가 되어 주었던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저도 좀 전에 유주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제목을 처음에 듣고 떠오른 이미지가 그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의 노인? 약간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맞아요. 저도 소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열고 나서 이게 의학서적이구나, 약간 과학서적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나서 되게 새롭다. 근데 읽다 보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에서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새로 알게 된 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상상력이나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일부는 제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2부에서부터는 제가 어느 정도 상상을 하면서 뭐 불편함을 좀 예상을 해본다거나 뭐 좀 대리 경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 1부는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어요. 뭐 물론 스토리 자체는 따라갈 수 있었지만 조금 어려웠던 느낌이 들었고 처음에 어려워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1부가 저한테는 어려웠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그런 과학서적이라는 생각으로 쭉 읽어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진짜 에세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 자체도 너무 잘 따라가게 되고 너무 말씀하신 대로 따뜻하고 그러면서 감독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뜨문뜨문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이랬던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방송하기 직전에 언니들한테 이게 차마 방송에는 입에 담지 못할 것 같은데 미리 언니들한테 너무 물어보고 싶다. 이것도 신경 그런 어떤 불편함으로 인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또 나눠보긴 했는데 그렇게 좀 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두게 만들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위트 있는 제목을 가진 흥미로운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 처음에 약간 실망했던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에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아내를 정말 모자로 착각한 정말 실제 사람의 얘기잖아요. 재밌긴 한데 이런 사례를 엄청 두껍게 설명한 책이구나. 그래 이런 책도 의미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냥 한 번 읽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돼서 되게 여러 번 읽게 됐는데
밀레 서재 있기에 또 읽어보고 또 우리 책으로 선정이 돼서 또 읽어보게 되고 근데 읽어볼수록 좋다는 생각을 이번에 진짜 많이 했고 그래서 와 내가 처음 읽었을 때는 지금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예 발견을 못했다 그런 걸 좀 느끼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다가왔던 거는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되게 좋다고 느꼈던 거는 이게 그냥 나랑 되게 다르고 장애가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이해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느낀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장애도 분명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야, 얘 되게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을 언뜻 보이지만 사실 완전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거의 완벽하게 잘 살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인간이라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완전히 파편화돼서 살고 있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환자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어떤 부분이 진짜 인간일까, 인간성일까,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줘서 저는 되게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지적장애를 가진 어떤 남들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고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서 좋았고 그리고 아까 유주님이 되게 좋은 서평을 읽어주셨는데 언니들한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걸 다시 서평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나한테 이게 해결이 안 된 문제야. 그 비정상적인 태도로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게 책에 나오는 지적장애인이면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된다. 어렵지만 아, 나 너무 공감하면서 읽는데 제가 회사에서 비정상적인 태도로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해하려는 노력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 맞아요. 따뜻한 지성의 모범을 저는 보일 수가 없다. 아 진짜 나 이렇게 할 수 있나?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한 건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전 결론을 못 내리고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는 책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책 각각의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우선 감독님? 저는 첫 번째, 그러니까 1부에서 대통령의 연설이라는 챕터가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그래요? 네.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언어상실증 병동에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환자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대통령의 연설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선 언제 봐도 매력적인 배우 출신의 대통령이 능숙한 말솜씨와 성우 뺨치는 매력적인 목소리로 멋들어지게 연설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환자들은 파한대소했다. 레이건 대통령 이야기인 것 같죠? 미국의 배우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되게 멋있게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쇼맨십을 발휘하면서 연설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병동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언어상실증, 말 그대로 그 문장으로 말의 언어의 어떤 어휘로서 그 말의 맥락을 파악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기능들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 그 사람이 짓는 표정, 그리고 눈빛 이런 분위기로 그 말의 의미를 맥락을 파악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근데 그런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연설이 되게 우습게 느껴지는 거죠. 우스꽝스러운 거지. 광대 같은 느낌. 광대 같은 느낌. 이 사람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저런 표정을 하고서 저렇게 맥락 없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그렇죠. 언어 상실증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누군가의 어떤 그 연설을 들었을 때 그랬을 때 그 말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해석이 되고 와닿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챕터를 읽으면서 신기했어요. 그런 오히려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전 그게 좋았어요. 여기서 이 언어 상실증 환자 네. 이것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발화는
그 사람의 모든 존재와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다. 전 이게 되게 공감이 됐고, 그래서 여기서 막 아까 감독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 언어 상실증 환자는 목소리의 내용은 파악을 못하는데 그렇지. 목소리의 표정을 너무 잘 파악한다. 그쵸. 그래서 언어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힘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근데 저 이게 되게 어떤 데서 느끼냐면 감독님이랑 좀 다른 부분인데 내가 아무리 나 민감하게 저 사람의 저 진실성이나 이런 걸 파악해야지 하더라도 단어로 내가 단어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나 말이나 이런 거에 현혹되는 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되게. 맞아요. 근데 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BTS 팬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한국어로 얘기하잖아. 소감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의미 그대로 전달 받으니까 내가 같은 한국인이라서 되게 좋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외국 트위터나 이런 데서 외국 팬들이 영어로 막 쓴 감상 같은 걸 보면 직관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나처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태도나 그런 뉘앙스에서 나보다 훨씬 더 감동을 받는 포인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오히려 되게 감동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 친구가 절을 한 적이 있는데 말을 하다가 영어로 얘기하다가 표현이 다 안 돼서 절을 했는데 그게 엄청 감동받은 거 외국 팬들은. 왜냐면 이게 마더텅이 아니니까 잠깐 영어를 읽고 자기의 고마움이나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자기한테 제일 익숙한 방식으로 절을 해줬다. 그래서 외국 친구들이 엄청 감동받았다는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조금 느꼈지만 그 정도로 크게 못 느꼈거든. 그래서 언어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더 크게 그 진정성으로 느껴지는 어떤 진심이 있다는 걸 그때 제가 그래서 외국 팬들의 실시간 이런 어떤 그런 거 많이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챕터 보면서 그런 점이 되게 신기했어요. 언어 상실증 환자는 사실 외국인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서 언어가 진짜 그 사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맞다. 뜻을 이해하든 아니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언어 상실증 환자 얘기도 앞에 나오지만 뒤에 가면 언어 상실증 환자랑은 정반대인 음색 인식 불능증 환자가 나와요. 반대 사람이죠. 네, 완전 그러니까 그 연설하는 사람의 표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그 문맥의 팩트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조차도 대통령의 연설에 감명을 받지 못한 거예요. 문맥의 팩트가 안 맞으니까요. 엉망이라 그랬죠. 설득력이 엉망이라 없어요. 그랬어. 문장이 엉망이고 조리가 없어요. 어. 머리가 돌았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라는 감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음색 인식 불능증 환자가. 되게 부끄러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이 두 가지면서 우리 다 현혹됐다는 그러니까. 거잖아. 제스처에도 현혹이 되고 맞아요. 말의 그 의미에도 현혹이 되고 일반인들은 다 현혹이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 그래서 저는 이 환자의 일화를 보면서 와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언변이나 제스처나 뭔가 화려한 배경에 현혹이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맞아. 다시 한번 하게 했던 챕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도 이 챕터를 보면서 사실 떠올랐던 게 갑자기 예능 프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괜찮아요. 저는 나는 솔로에서 여러분들 나는 솔로 보시나요? 완전 좋아하죠. 저는 저 좋아하는 사람 둘이 같이 앉았어. 똑같은 옷을 입고 팬이에요. 빠삐용 같아요. 빠삐용 같은 옷을 입고 둘이 같이 앉아. 갇혔어. 근데 거기에서 이번 10기에 이제 최종 회를 영식이 끝났죠? 영식이 네, 영식이가 그 턱 만지는 떠올랐어요. 남자인가요? 턱식이요. 턱식이. 근데 저는 이분의 언변을 보면서 좀 전에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저런 뉘앙스와 저런 제스처 너무나 사기꾼이 할 법한. 근데 맥락이 없어. 그런데 이야기에. 대화는 계속 겉돌고 알맹이가 했던 없고. 말도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저기에 출연한 분들은 저게 현혹이 될까?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막 읽으면서 뭐지? 음색인식 불능증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 현혹이 되는 게 되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분과 조금 더 섬세하게 이런 제스처나 이런 음조나 이런 거를 나타내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는 저도 당연히 현혹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그거에 신뢰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두 분은 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책의 말미에 해석이 돼 있어요.
우리 정상인들은 마음속 어딘가에 속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잘 속아 넘어간다. 괄호 인간은 속이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속는다. 괄호 음색을 속이고 교묘한 말솜씨를 발휘할 때 뇌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빼고는 전부 다 속아 넘어간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저는 나누솔로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그냥 속아 넘어가고 싶은 거야. 누가 나를 저렇게 가만히 감아줬으면 저래. 좋겠는 거지. 당신 그렇지. 이러면서. 그대 하면서 그대. 그대는 정말 아름답고 왜 이런 여자를 이전에 못 만났을까 너무너무 지금에서야 만난 게 너무 속이 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지. 그 얘기를 나를 위로해주는 그리고 이성이 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 그 말을 믿고 믿고 싶은 맞아. 거야. 상태인가 보다 그렇죠. 지금. 저는 그런 맥락에서도 이 책에서 이 챕터에서 굉장히 잘 저는- 해설해주고 저는 있다고 그 프로그램 생각합니다. 안 보지만 그 얘기 들었어요. 자기소개할 때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다 뻥이라면서요. 저는 진짜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참을성이 많아요. 그런 맞아. 사람이 제일 화를 많이 내고 그것도 맞아. 신기하죠. 저는 화가 나지 않아요. 이런 남자 화 많이 내고. 찌개 저는 끓였어요 이랬는데 하나도 안 끓여져 있고. 아 그래요? 나는 솔로에서. 그렇다면서 어. 그리고 또 여자분도 그런 분 있다던데 저는 거의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이랬던 근데 사람이 감정 이게 변화가 되게 제일 되게 크고. 심하다면서. 맞아. 그것도 신기하죠. 그냥 그런 사람이고 싶은 거야. 우리 끝나고 우리 자기소개 해볼까요? 좋아. 얼마나 진실한. 근데 저는 되게 진짜 솔직한데. 교회님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오면서 차에서 노래를 하면서 솔직하죠. 왔어요. 근데 목소리가 노래하는 꾸밈이 목소리도 없어. 꾸밈이 없어. 꿈이 없죠. 그냥 그대로야. 도희야. 꿈일 줄 몰라요. 그게 꿈이. 노래할 저입니다. 때도 꾸밈이 이게 없다는 저예요? 게 너무 아주 저 매력적이네요. 좋아해 주셔야 돼요. 네. 좋아합니다. AI 같았나요? 네. 다음. 네, 다음 은하님이 선정을 해주셨죠? 아, 네. 저는 2부 과잉 편에서 골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부, 4부도 재미는 있었지만, 2부가 조금 굉장히 신선했어요. 좀 약간 극적인 느낌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1부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였지만, 보통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어떠한 능력이 너무 넘쳐서 발생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매독 바이러스가 뇌에 영향을 미쳐서 갑자기 활기가 너무 넘치게 되는 거죠. 나 그래서 걸리고 갑자기- 싶어. 음. 80대쯤에. 그쵸. 음. 8, 90세가 되어버린 할머니가 갑자기 너무 활력이 넘치고 젊은 남자를 보면 가슴이 설레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2부가 되게 저는 재밌었던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장애라는 게 이들에게는 오히려 유혹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혹은 축복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뭔가 이 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자라고 했을 때 이들이 치료를 되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활력 넘치는 이런 상태, 그리고 내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남들과 다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싶은데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고 뭔가 고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선했기 때문에 과잉을 골랐는데 되게 좀 매력 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래도 투렛 증후군이 우리가 그나마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불편함인 것 같아서 첫 번째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일종의 약간 틱장애 같은 거죠. 그렇죠. 틱장애. 투렛 증후군에 대해서도 좀 길게 설명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렛 증후군은 아무 이유 없이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어떤 음성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크게 운동틱이랑 음성틱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은 아니고 우연히 무슨 선녀 상담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능에서. 선녀 상담이요? 그 뭐지? 서장훈이랑 나오는 네, 거, 네. 이수근이랑. 네. 그 프로그램에서 틱장애를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유튜버 하시는 분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보셨어요? 네,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분이 나오셨는데 음. 그분은 운동틱도 있고 음성틱도 있어요. 음. 그런데 이걸 4살 때부터 알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나와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 상담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내가 제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표현하기로는 자기는 투렛 증후군은 악마의 저주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그래도 병 치료를 계속 하면서 운동틱은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가 있대요. 이제 음성틱이 제어가 안 되는 건데 음성틱은 소리를 계속 내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말을 하면서 중간에 계속 소리를 내게 계속 되는. 운동이면 그냥 안 쳐다보면 상관이 없는 건데 음성은 계속 소리를 내니까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남은 인생을 36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이분이 너무 밝은데 이게 악마의 저주다. 근데 내가 보통 항상 음성틱인데 차라리 그런 콘서트장이나 시끄러운 장소에 가면은 내가 소리가 묻히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시끄러운 장소에 가면 음성틱이 싹 사라지고 그때부터 운동틱이 시작되는 거예요. 미친다. 그런데 조용한 장소에 오면 운동틱은 싹 사라지고 음성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네, 진짜.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쟤는 왜 저런 행동을 자꾸 이상한 습관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틱장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얘기를 할 때 자꾸 고개를 뭔가 끄덕인다던가 뭔가 어깨를 움찔움찔 한다라던가 아니면 저는 사실 듣지는 못했는데 친구네 회사에는 자꾸 욕설을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있어요. 그게 틱장애라고 한다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주변에 틱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되게 맞아요. 많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고른 이 익살꾼 틱 레이라는 요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사람은 20대 젊은 청년인데 음성틱을 가지고 행동틱을 가지고 있었죠. 행동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틱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투렛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징이 되게 지능이 뛰어나대요. 되게 지능이 뛰어나고 음악적 그런 재능도 뛰어나고 현실 감각도 되게 뛰어나고 기지도 뛰어나고 정말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런 뭔가 운동이나 음성에 대한 그런 반복적인 행위가 있는 건데 이 분은 다행히 그런 기지 덕분에 뛰어난 지능과 기지 덕분에 대학까지 잘 졸업을 하고 결혼도 잘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회생활은 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이분이 이제 음악적으로 뛰어나다 보니까 주말마다 이런 재즈바에 가가지고 드러머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럴 때 이 사람의 틱이 오히려 여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 운동성 틱이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플레이로 이제 발현이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환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유명세를 타고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약을 주사를 했더니 뭔가 평소에 그렇게 머리가 두뇌가 빨리빨리 회전이 됐는데 그것도 더뎌지고 드럼을 칠 때에도 나는 시시한 일반 그냥 드러머와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만약에 틱을 치료하고 나면은 나한테 남는 게 뭐냐. 나는 틱으로 이루어진 사람인데 틱을 치료해버리게 되면은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그냥 틱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신선했고 결국엔 그 치료 과정도 신선했죠. 어쨌든 주사를 맞지 않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렇죠. 사회생활을 해야 할 때는 주사를 맞아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얌전한 레이가 되는 거고 주말 동안에는 드러머 활동을 해야 되니까 주사를 맞지 않는 뭔가 과잉 상태에 있는 그렇죠. 레이의 양면적인 그런 이중 생활을 하는 그거를 선택하는데 저도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축복받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거를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고통받으면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서. 그쵸. 근데 왜냐면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미국에서는 그런 정신의학이나 신경의학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많이 오픈되어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약간 터부시 됐잖아요. 정신병이다 하고 뭐 심리 상담을 받는다던가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던가 그러면은 약간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감추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문화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국에서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 환자가 이러한 틱장애를 알았던 것도 하나의 축복일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뭔가 틱장애를 갖고서는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이 챕터를 보면서 했어요. 이 사람이 저도 그 예능에 나왔던 그분이 하는 말을 보니까 꼭 촬영을 의식하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오는 과정에서도 쉴 새 없이 죄송하단 말을 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소리를 악 하고 내니까 악 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집 밖에 잘 못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 익살꾼 틱 레이에서도 마지막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건강한 여러분은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하지만 우리는 기껏해야지 정말 노력을 해야지만 겨우겨우 인공적인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 챕터에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은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게 선택의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뚜레 증후군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되는 게 즉흥성, 영감, 그리고 약간 폭력적인 성향, 말도 되게 함부로 하고. 근데 이게 사실 그런 치료제가 아니라도 우리 안에서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성실하고 분별력 있고 반듯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싸가지 없고 말 나쁘게 하고 근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선택을 우리는 수시로 어느 쪽이 더 맞는 걸까 이런 고민 저도 하면서 사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약이 아니라도 그리고 뚜레증후군 환자가 아니라도 우리도 다 이 중간에서를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아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정말 뛰어난 뮤지션이 되려면 약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정말 즉흥적이고 영감이 막 나고 이런 상태가 필요해. 이게 그냥 가상으로 나는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그렇구나. 이 사람이 연주를 할 때 이거를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었느냐. 나도 그런 거 느껴봤던 적이 있는 것 같아. 고3 때 되게 예민해지지 않으세요? 엄청 예민하죠. 엄청나게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괴롭고 하기 싫고 이러기도 하지만 또 되게 엄청 재미가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몰입해서 갈 때. 근데 그때 가족들이 왜 힘들겠어요? 엄청나게 예민해져가지고 모든 거에 있어서 까다롭고 폭력적이고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막 발산하니까. 발산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태가 지나고 나면 반성을 하고 잃어버린 다른 부분을 채우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20대는 대학 입학하고 나서는 정말 방탕하게 살았거든요. 과거에 그 1분 1초를 다투면서 살았던 게 너무 나를 피폐하게 했던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싫기만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되게 늘어져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취직하고 나서는 또 되게 바쁘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균형을 맞추려고 이 환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나도 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챕터였어요. 저한테는. 네. 그리고 제가 골랐던 저 진짜 좋았던 챕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앞에서 다뤘던 1부, 2부에서도 많았었고 근데 제가 골랐던 거는 4부에 시인 리베카라는 결국에는 요즘 결국 다다르는 게 저한테는 단순함인가 봐요. 제가 가장 감동하는 부분도 그렇고 대단히 어릴 때는 10대, 20대 때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 압도적으로 뭔가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되게 경도됐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러면서 얼마나 진짜 기본적이고 단순한 걸 많이 잃어버리는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요새 이런 데 내가 감동을 하나 봐. 그래서 여기는 시인 리베카라고 나오는 이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적인 능력은 그냥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을 때
제대로 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 말도 알아듣지 못한다. 글은 배울 수가 없다. 그리고 당연히 또박또박 문장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능력도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관찰은 하면 할수록 그냥 전체적인 자아 정체성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세상을 이해하는 마음이라든지 세상을 조각조각 분절난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통일성 있게 전체로서 이해하는 능력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모자라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친구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이 자기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깊고 따뜻하며 정열적으로 사랑을 하고 말하기를 글을 끝까지 배우질 못했는데도 이야기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이해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 친구가 세상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 리베카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리베카는 내가 지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근데 정신적으로는 내가 되게 완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나 되게 충실하게 잘 살고 있지. 이런 느낌 받기가 쉽지 않아. 나 좀 엉망인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필요해요. 나 너무 지금 충실하게 잘 살고 있지 않은 너무 그런 필요하지. 게 너무 필요해. 그게 너무너무 필요하잖아. 그 우영우의 정명석 변호사. 내 이렇게 살아서 되겠니?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오히려 더 몰두해서 살수록. 근데 리베카는 그런 곳으로 빠지지 않고 굉장히 충실한 마음으로 살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바닥 깊은 곳까지 슬퍼하면서 되게 그런 마음도 충분히 다 느낄 줄 알고, 그리고 현실 세계에 대해서도 내가 되게 시적인 존재가 돼요. 시를 쓰면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느끼는 아름다움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 이런 것도 시로 다 표현을 하고 그게 아주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베카를 보면서는 저희 이야기가 되게,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런 소설 같은 걸 읽으면서도 예전에는 전 소설을 왜 읽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한참 사회과학 서적 읽을 때는 그냥 정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서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예능 프로 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새는 진짜 사람한테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리베카한테 그게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사람한테 그게 필요하다는 걸로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그냥 국가도 그렇고 어떤 민족도 그렇고 개개인의 나 자신도 그렇고 일관된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게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근데 그런 일관된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리베카는 그거를 이야기나 연극에서 찾는다. 연극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너무 뛰어난 거지. 뛰어난, 그러니까 연극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니 우리도 일관된 세계가 필요하고 이야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어요. 단순함 챕터가 그래서 저는 많이 좋았어요. 저도 비슷하게 단순함의 세계라는 챕터가 되게 가장 좋았는데, 저는 시인 리베카를 보면서 물론 리베카의 너무 사랑스러운 면이나 그런 뭔가 뛰어난 시적인 그런 것도 되게 좀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챕터를 보면서 사실 리베카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눌하게 그런 거를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섬세하게 캐치한 이 저자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실 그러니까 리베카 자체가 언변이 되게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눌하게 몇 마디 단어를 아마 내뱉는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냥 이렇게 듣고 흘렸을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섬세하게 캐치를 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풍부한 아이인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 저자의 이런 표현력, 이런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 선생님의 가치관이 일단 굉장히 제대로 정립이 돼 있는 거죠. 맞아요. 이 선생님이 보기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딱 잡혀 있고, 거기에 리베카가 들어간다는 걸 이 사람이 느꼈으니까 그때부터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된 사람이에요. 되게 그런 게 가장 잘 나타났던 챕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조력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머니가 그 리베카가 끊임없이 똑같은 책을 계속 읽어달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할 때에도 그냥 그걸 기꺼이 하고
또 기꺼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나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리베카가 바르게 자랐다. 잘 자랐다.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제가 선정한 챕터는 저도 이제 단순함의 세계 챕터에서 저는 쌍둥이 형제 에피소드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에피소드를 골랐던 거, 그러니까 저도 너무 따뜻하고 좋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가장 마음에 쓰이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아마 작가도 이 쌍둥이 형제한테 굉장히 마음이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섬세하게 이 에피소드를 작성을 했는데 이 쌍둥이 형제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간단하게 될까? 너무 챕터가 길긴 하던데. 그러니까 이 올리버 섹스가 이 쌍둥이 형제를 만났을 당시에 이미 쌍둥이 형제들은 26살 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그래서 7살 때부터 계속 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쌍둥이들한테는 좀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요일을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과거든 미래든 정확하게 그 날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무슨 요일인지. 무슨 요일인지, 네. 언제가 무슨 요일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 뭔가 이런 알고리즘이 있는 건지 숫자에 대한 뭔가 강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한 특별한 능력들이 뭔가 매스컴이나 혹은 과학적인 어떤 연구 대상으로 여겨져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7살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제 26살쯤 됐으니까 더 이상의 관심이 없이 계속 이들은 어떠한 사회적인 그런 것도 익히지 못한 채 병원에만 수용이 되어 있었던 상태에 이 저자가 이들을 만났는데 저자가 처음 이들을 만났을 때는 외관적으로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뭔가 키도 작고 근데 뭔가 몸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얼굴이랑 손도 크고 그러니까 뭔가 매력적이지 않는 아이들이었고 하물며 뭔가 그런 숫자나 요일에 대한 얘기를 한다 보니까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덧셈 뺄셈도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숫자에 대해서.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아이들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그 침묵 속에서 조용히 숫자 하나씩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의사가 그 현상을 보고서는 그들이 얘기하는 숫자를 이제 적기 시작하죠. 근데 너무너무 이상한 그들만의 대화 방식이었어요. 쌍둥이들만의. 한 숫자를 얘기하면 몇 분 있다가 상대편이 씩 웃으면서 다른 숫자를 얘기하고 약간 이런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숫자를 적어서 집에 와서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를 찾아보니까 소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니까 소수라는 거는 1이랑 자기 자신 숫자 외에 나눠지지 않는 숫자인데 하물며 그게 뭐 첫째, 둘째, 뭐 3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6자리 숫자까지 소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만의 뭔가 이런 대화 방식이었는지. 그래서 이 의사가 그 다음날 가서 아이들이 또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자기도 슬쩍 8자리의 소수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만히 한 5분간 이 의사를 쳐다보더니 씩 웃으면서 의사한테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면서 의사를 자기들의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끼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만의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어떠한 소통 방식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보고서는 이 아이들도 이 마음의 질, 아까 은하님 얘기했던 이런 마음의 질이라던가 이렇게 느끼는 이런 것들에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라고 하긴 뭐 하겠네요. 26살이니까 10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예후가 사실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이 아이들 둘만 의사소통을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의뢰 짐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얘기했었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자기들만의 범주에 그냥 끼워 맞춰서 이건 얘네들한테 좋지 않아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분리 수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사도 그거를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 아이들이 분리가 되면서 더 이상 숫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어눌하긴 하지만 토큰 하나를 주면 버스를 딸 수 있고 그 정도의 그냥 생활을 할 수 있는 말은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얽혀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그 시인 리베카도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조력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1960년대의 아이들인데 그때는 이 자폐증이라는 게 단순히 뭔가 이런 뇌의 그런 신경이나 이런 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양육 방식이 잘못돼가지고 나타나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한테도 사실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러한 뭔가 무지에 의한 이런 게 그냥 저는 되게 마음이 쓰여서 이 챕터가 되게 좀 아리따는 느낌? 그래서 좀 많이 기억에 남는 챕터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 그런 두 사람의 숫자 놀이를 보면서 의사들이 한 이야기가 불건전한 관계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아, 그게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치료 방식이랍시고 이 둘을 분리를 시켰는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치료인 것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삶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꼈던 어떤 그들만의 재능 또 완전히 퇴화되어 버렸고, 그리고 그들이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최소한의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갖게 되었지만 그거를 위해서라면 그들의 신비한 능력 따위는 없어져도 된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손실이다라고 치부를 했다라는 그 전 문장 자체가 되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들이 정신적으로 부족한 결여된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인데 왜 이들의 삶을 타인 마음대로 이거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좀 분노도 좀 있었던 것 사회적으로 같고. 부담이 되니까. 그게 안타깝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에피소드 형식으로 해서 책에 대해서 꽤 다양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책을 보면서 더 인상적이었거나 아니면 좀 아쉬웠던 그런 점은 좀 없으실까요? 네, 우리가 3부 얘기는 안 하긴 했는데 3부도 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무서운 꿈을 꾸셨다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제 3부를 다시 한번 후루룩 훑어보다가 그러니까 1부, 2부에서는 에피소드를 골랐는데 1, 2, 4부에서는 에피소드를 골랐는데 3부에서 에피소드가 안 나왔길래 어떤 게 있었더라고 다시 한번 훅 봤거든요. 근데 재미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정말 어마무시한 꿈을 꿔가지고 무슨 꿈을 꿨어? 되게 잔인하고 무서운 꿈 꿨어요. 근데 3부에서 왜 그런 살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랬나 싶기도 한데 3부도 되게 재밌었어요. 모든 저는 3부에 원래 에피소드가. 그걸 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회상. 회상.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 음악 소리 자꾸 들리는 게 회상인가요? 제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음악이 매개로 사용되긴 했는데 이 회상에 나오는 건 대부분 그거잖아요. 내가 잊었더라도 내 어딘가에 한번 내가 경험한 거는 모든 기억이 남아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되게 신비롭게 하는 건데 이런 몸의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우연하게 그게 갑자기 살아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 챕터가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 이 부분 기억나세요? 나에게도 정말로 어린 시절이 있었다. 집이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여워했다. 이런 기억의 단편을 발견하고 나의 어떤 부분을 회복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는 갑자기 그 기억이 살아난 사람인데 장애로 인해서 근데 너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걸 거의 못 느끼고 살던 사람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 다 느끼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인간이라면 그래서 기억이 중요하지. 그래서 과거의 내가 어떤 거에 대한 내가 그런 경험을 실제로 했었지라는 게 정말 사실로 기억으로 간직한다는 게 사실은 있거나 없거나 현재는 똑같을 수 있지만 다르잖아요. 달라. 사실 되게 다르잖아요. 내가 첫사랑에 실패해서 지금 가정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 첫사랑과의 있었던 기억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맞아. 생각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는 게 난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기억이 이래서 중요하지. 맞아. 그래서 내가 언니들과 오늘 되게 즐거웠다. 오늘 특별히 되게 좋았다. 이런 기억을 간직하고 싶다. 그러면 억지로 막 일기장에 막 남기는 게 그래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챕터였어요. 기억이 중요합니다. 저에게. 네. 저는 그 챕터에서 인도로 가는 길인가? 그 이야기도 사실 좋았어요. 이 뇌종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이제 어릴 때 뇌종양을 알아가지고 그거를 제거를 했는데 한 10년 정도 있다가 그게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땐 이미 막 손을 쓸 수 없어가지고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참 사람의 몸이 신기하다라고 느낀 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 어떠한 현상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제 생명이 꺼져가면서 뭔가 되게 아득하게 그리운 어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환상을 자꾸 보는 거예요, 소녀가. 그래서 그 소녀는 결국 죽었지만 뭔가 자기가 항상 꿈꾸던 어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약간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인체라는 게 진짜 되게 신비할 수 있다. 뭐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그렇다고 해도 뭔가 내가 죽음을 맞이함에 있어서 좀 뭔가 행복하고 따뜻한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은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챕터였어요. 맞아. 아름다운 챕터였죠. 네. 와, 우리 녹음을 진짜 길게 했죠. 1시간 반 좀 넘게 하고 있는데 감독님 되게 혼미해 보여요. 그래요? 네. 나 기분 되게 좋은데? 어디로 이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지금 구름 위를 걷고 있어. 특이점을 지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책을 어떤 언니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나누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근데 저는 누가 읽어도 좋을 것 나도. 같아요. 정말 그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뭔가 천일야화나 뭔가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 그런 거를 좀 더 과학적이나 의학적인 지식에 기반을 하지만 뭔가 그런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에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동화 같은 이야기. 근데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이러한 좀 이 올리버 섹스가 가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팟캐스트 들은 언니들 많이 주변에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이 팟캐스트 듣는 언니들 다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언니들이 다 나른해. 이런 날도 하루 있는 거지. 네. 읽어보세요. 내가 내일 아침에 하자 했지. 아이가 정말 당장 내가 이런 증상 차식풀은 영지 같은 애가 해야지. 우리 감독님이 하면 너무 늘어져서 안 되겠다. 자, 저는 텐션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수님 정리해 주세요. 네. 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정신 차리고. 책과 연결돼서 이 올리버 섹스라는 의사가 1960년대쯤 어떠한 저서를 하나 발견하는데 화성인의 커뮤니케이션? 막 약간 이런 식의 저서예요. 그 저서의 주인공인 템플 그랜딘이라는 현실 인물이죠. 자폐증을 앓고 있는 하지만 동물학 박사이고 콜로라도 대학교 준교수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템플 그랜딘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다룬 영화 템플 그랜딘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기대돼요. 근데 이게 포털에서는 검색해보니까 영화가 안 떠있던데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저도 우연히 그 우영우를 네. 검색을 하다가 우영우의 뭔가 롤모델이 된 사람이 템플 그랜딘이다. 그 템플 그랜딘이라는 영화를 보고 많은 영감을 얻었다라는 기사를 보고도 찾아봤는데 이게 개봉을 한 영화는 아니고
그 2010년에 HBO에서 TV 영화 시리즈로 만들어서 TV에서만 방영을 했던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면 영화를 볼 수 있는 채널은 각자 알아서 찾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번 주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로 이야기 나눴고 다음 주에 유주님이 선정한 영화 템플 그랜딘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